황토마을의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3년 넘게 이어진 지독한 가뭄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메마르게 했다. 한때는 황금빛 벼가 넘실대던 논밭은 누런 먼지만 풀풀 날리는 폐허로 변했고, 마을의 유일한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녹그릇처럼 쨍쨍한 햇볕만 연일 쏟아낼 뿐이었다. 차민서는 텅 빈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의 작은 흙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 이 집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굴레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없는 년이라 수군거렸다. 그녀가 시집 온 뒤로 마을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 실족하여 죽었다. 모든 불행이 그녀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그리 믿었다. 이제 오냐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누이 박소희였다. 가뭄으로 모두가 깡말라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유독 살집이 두둑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다. 그녀는 민서의 텅 빈 물동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 쓸모없는 것 물 한 방울 못 구해오고 어딜 싸돌아다니다와 목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 환장했어. 아가씨 마을 우물은 다 말랐어요.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고요. 우물이 말랐으면 산에라도 올라가서 계곡물이라도 떠와야 할 것 아니야. 입만 살아서는 물도 없는데 밥은 어떻게 하라고. 소희는 씩씩거리며 민서의 팔을 거칠게 밀쳤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마당에 주저앉았다. 물도 못 구해온 년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당장 가서 이 물동이 채워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소희는 헛간에 숨겨두었던 쌀로 지은 밥을 자신의 아들에게만 퍼주며 민서를 벌레보듯 쳐다보았다. 민서는 텅 빈 물동이를 들고 다시 집을 나섰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에게는 몸져 누운 시어머니가 있었다. 자신은 굶어도 시어머니만큼은 굶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올랐던 산속 깊은 곳의 작은 샘터를 기억해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했다. 타는 듯한 갈증과 허기가 그녀의 기운을 앗아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올랐을까 어디선가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흙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아이의 앞에는 산만한 덩치의 아낙네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쌀 한 가마니를 어깨에 맨 채 아이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 울긴 왜 울어. 널 사겠다는 귀한 손님 앞에서 아낙네가 아이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아이는 쇳소리를 내며 더 크게 울었다. 김씨 아줌마, 이 아이 정말 괜찮은 거요. 태어나자마자 어미 아비를 잡아먹은 애라던데. 남자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쉿, 그런 소리 마시오. 애구는 우리 집에서 다 끝났으니 이제 당신 집에 가서는 복덩이가 될지. 누가 아나 쌀 한 가마에. 이 정도면 횡재지.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쌀 한 가마니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멈추세요. 아낙네와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아낙네는 민서를 알아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누구야? 황토마을의 또 다른 재앙덩어리 아니신가? 과부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 아이 팔지 마세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지금 먹고 죽을 쌀도 없는 판에 죄가 다 뭐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꺼져.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흙바닥에 쓰러져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 유나를 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롭고 서러웠던 과거를 보았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 아이. 민서의 말에 아낙네가 박장대소했다. 네가 뭘로, 너야말로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거렁뱅이 아니더냐.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찬 작은 복주머니를 풀었다. 그 안에는 푼푼히 모아두었던 동전 몇 잎이 전부였다.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기 시작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 그가 군에 입대하기 전 꼭 돌아와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그녀의 손에 끼워준 낡은 은반지였다. 그녀의 과거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반지와 동전 전부를 아낙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아낙네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반지를 살폈다. 은반지는 낡았지만 순도 높은 진짜 은이었다. 동전과 합치면 쌀반 가마니 값은 좋게 될 터였다. 흥바보 같은 년,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남편 유품까지 팔아먹다니. 아낙네는 돈과 반지를 챙기고 유나를 민서 쪽으로 거칠게 밀쳤다. 자, 가져가라. 이제부터 이 아이는 네가 알아서 해.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낙네는 쌀가마니를 맨 남자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산속에는 민서와 겁에 질려 웅크린 작은 아이만이 남았다. 민서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가, 괜찮니? 아이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다. 민서는 품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마른 고구마 조각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겁지겁 고구마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 작은 온기가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다. 민서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물도 돈도 남편의 마지막 흔적도 모두 잃었다. 대신 더 무거운 책임감과 먹여 살려야 할 작은 잎 하나를 얻었다.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발견한 박소희가 악을 썼다. 미쳤구나, 차민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저 재앙 덩어리를 또 하나 들였어. 우리 집에 불행을 통째로 끌어들이 작정이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적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자신의 낡은 흙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세상의 모든 저기가 차단되었다. 집 안에는 그녀와 낯선 세상에 던져진 작은 아이만이 있었다. 민서는 겁에 질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막막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유나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두려움 대신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맹렬하고 거룩한 용기였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기심 없는 친절. 그 위대한 선택은 이제 그녀의 삶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이끌기 시작했다. 차민서의 흙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유나가 온 뒤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굶주림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민서는 밭에서 말라 비틀어진 작물 뿌리를 캐와 멀건 죽을 끓였고 유나는 작은 손으로 달아빠진 옷가지를 꿰매는 민서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충격으로 말을 잃었던 아이는 민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민서는 유나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면 유나는 비로소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 작은 오두막은 세상의 어떤 궁전보다도 따뜻한 그들만의 성이었다.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하늘에 별들만이 총총 박혀 있었다. 민서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유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아이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다. 엄마,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목마르잖아요. 민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보다도 엄마의 갈증을 먼저 걱정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응, 우리 유나. 참 예쁜 소원이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민서는 지붕을 두드리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투두둑 투둑.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그것은 분명 비가 내리는 소리였다. 민서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오직 자신들의 작은 흙집 마당 위로만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흙먼지만 날리던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으로 변했고 말라붙었던 우물 안으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갔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소희의 집 마당은 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뽀송뽀송한 상태 그대로였다. 다음날 아침 황토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민서의 집 우물이 맑은 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가득 찬 우물을 직접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며 감탄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불길한 마법이라며 수군거렸다. 특히 박소희는 시기심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저 독한 년 필시 요망한 술수를 부린 게 틀림없어. 저 애새끼도 그렇고 둘 다 마을의 재앙덩어리야. 하지만 당장 마실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아낙네들은 체면도 미신도 버리고 민서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민서야 제발 우리 애가 목말라 죽어가. 물 한 바가지만이라도 팔아다오. 그래 값을 얼마든지 쳐줄 테니.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에게 먹일 멀건 죽조차 끓일 수도 없어. 눈물 찢던 다른 엄마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돈은 됐습니다. 대신 집에 남는 곡식이 있으면 조금씩만 나눠주세요. 그녀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값의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선행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마을 이장은 그녀를 황토마을의 은인이라 칭송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소희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차민서가 마을의 구원자가 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미신을 잘 믿는 아낙네 몇 명을 따로 불러 아기에 찬 소문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들었어 차민선의 우물물 말이야. 그게 그냥 비가 아니라잖아. 그럼 뭔데? 그 과부년이 밤마다 그 물로 목욕을 한대. 남자들 홀리려고 쓰는 요사스러운 물이라고. 그 물 마시면 부정 탄다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가뭄과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자극적인 소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과부의 목욕물. 그 저속하고 끔찍한 꼬리표는 민서가 베푼 모든 선행을 한순간에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물을 길러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들은 이제 민서를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피해 다녔다. 민서는 가득 찬 우물 옆에 홀로 서 있었다. 하늘이 내려준 기적의 물은 인간의 악의에 의해 저주의 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가장 풍족하게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유나가 잠들어 있는 작은 흙집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솟아올랐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을 저주하고 외면해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기적은 아이의 순수한 소원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그녀는 그 기적을 그리고 그 아이를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가뭄과의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살인 더 지독한 가뭄과의 싸움이었다. 소문은 독버섯처럼 황토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차민서의 우물물은 더 이상 기적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를 홀리는 과부의 요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거나 부정한 것을 본 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물동이는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물을 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굶주림의 그림자가 다시 그들의 작은 흙집을 덮쳐왔다. 시어머니는 쇠약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생전 약초를 캐러 다녔던 깊은 산으로 갈 결심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온다며 기피하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 나도 갈래. 민서가 낡은 지게를 챙겨 나서려 할 때 유나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혼자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위험해서 안 돼, 유나야.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어. 하지만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민서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웬만한 약초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민서는 반나절을 헤맸지만 팔만한 약초는커녕 당장 요기할 산나물조차 찾지 못했다.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가 지쳐 바위에 주저앉았을 때 조용히 주변을 살피던 유나가 그녀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엄마, 저쪽으로 가봐요. 좋은 냄새가 나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칡넝쿨과 잡목이 우거져 길이 보이지 않는 험한 비탈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아이의 기묘한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유나를 등에 업고 덤불을 헤치며 길 없는 길을 나아갔다. 얼마나 올랐을까? 거짓말처럼 작은 평지가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신비로운 안개와 부드러운 햇살에 감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평지 한가운데 수십 년은 좋기 됨직한 산삼 여러 뿌리가 붉은 열매를 뽐내며 자라고 있었다. 전설로만 듣던 신만이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야생 산삼 군락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기 시작했다. 그녀가 산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유나는 이끼 낀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에 이끌렸다. 그것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매끄러운 검은 돌이었다. 유나가 돌을 집어드는 순간 오직 그녀만이 볼 수 있는 희미한 푸른빛이 돌의 내부에서 파동치듯 울려 퍼졌다. 그들이 기쁨과 경이로움 속에서 산을 내려오려 할 때 마을 쪽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황토마을의 좁은 흙길 위로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가난하고 고립된 마을의 풍경과 극도로 이질적이었다. 서울에서 온 국립과학연구원 팀이었다. 그들은 황토마을 상공에서만 국지적으로 관측된 이상 기후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팀을 이끄는 남자는 최진우 박사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을 가진 과학적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젊은 수석 연구원이었다. 연구팀이 마을 입구에 첨단 장비를 설치하며 소란을 피우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애워쌌다. 바로 그때 산에서 내려온 민서와 유나가 그들과 마주쳤다. 최진우의 시선은 즉시 민서가 지게에 지고 있는 산삼과 유나의 손에 들린 검은 돌에 꽂혔다. 그는 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였다. 그는 한눈에 그 산삼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의 손에 들린 돌이 평범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감정이 배제된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 산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산에서 캤습니다. 민서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산삼을 살피더니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사겠습니다. 1천만 원 드리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큰돈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이 있었다. 죄송하지만 그 가격에는 팔 수 없습니다. 이 산삼의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진우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시골 안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한 목소리에는 강단이 있었다. 그는 흥미를 느꼈다. 좋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5천만 원. 다시 한번 주변이 술렁겼다. 박소희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미쳤구나. 저 년이 1천만 원 후, 1만 원도 감지덕지인데 5천 도둑년 같으니. 하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좋습니다.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는 잠시 유나의 손에 들린 돌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돌, 연구용으로 잠시 빌릴 수 있겠습니까?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나는 돌을 품에 꽉 껴안고 민서의 등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다. 진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에게 계약서와 현금 지급을 지시했다. 잠시 후 민서의 손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액의 돈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가운 표정의 천재 과학자와 신비한 돌을 껴안고 있는 작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신이 구해준 이 작은 아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또 한 번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었다. 외부인의 등장은 마을의 고립을 깨뜨렸고 그것은 축복과 함께 미지의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몰고 오고 있었다. 5천만 원, 바론 평범한 시골 안악이었던 차민서의 손에 쥐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시어머니를 읍내의 가장 좋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다시 걸을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허물어져 가던 흙집을 허물고 작지만 단단한 새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유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깨끗한 새 옷과 이불을 샀다. 쌀독에는 언제나 흰 쌀이 가득했고 저녁상에는 따뜻한 고깃국이 올랐다. 그녀의 효심과 생활력에 그녀를 재앙덩어리라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박소희의 마음속에서는 시기심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자신이 누려야 할 부와 명예를 저주받은 과부년이 가로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소희는 마을의 노총각 오씨를 찾아갔다. 오씨는 순박하지만 조금 어수룩한 남자로 오래전부터 민서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 소희는 그의 어리석은 연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오라버니, 민서 언니 혼자 그 큰 돈을 관리하는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과부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그야, 그렇지만 내가 무슨 수로... 오라버니가 민서 언니의 남편이 되어 지켜주시면 되죠. 제가 두 분을 엮어드릴 테니 결혼만 하세요. 그 뒤에 재산 관리는 이 똑똑한 처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소희의 달콤한 말에 오 씨는 금세 넘어갔다. 그는 소희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녀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소희는 오 씨를 데리고 민서의 새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중매쟁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며 오 씨의 장점을 늘어놓고는 민서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형님, 이제 혼자 몸도 아니신데 언제까지 과부로 사실 거예요? 오 서방님만큼 형님을 아껴줄 남자가 이 세상에 또 없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재혼할 생각 없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막무가내로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겠다고 온 동네에 선포해버렸다. 순박한 오 씨와의 결혼을 거절하면
민서는 마을 전체에 공공의 적이 될 판이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소희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우연히 소희와 오 씨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결혼만 하면 그 돈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멍청한 과부녀는 그때 가서 쫓아내버리면 그만이고. 그래도 민서 씨한테 좀 미안한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 년이 가진 모든 건 원래 우리 집안 것이었어. 어린 유나는 그 말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민서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유나의 움직임을 눈치챈 소희가 먼저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꼬맹이가 어른들 이야기를 엿들어 소희는 유나의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아이를 어둡고 먼지 쌓인 헛간광에 가두어 버렸다. 잔칫날까지 얌전히 있어. 한마디라도 번긋하면 네 엄마랑 같이 강물에 던져버릴 줄 알아. 약혼 잔칫날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서는 사면촉에 몰린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희와 오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가 수상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여기서 결혼을 거부하면 그녀는 마을의 선량한 노총각을 우롱한 파렴치한 여자가 될 터였다. 잔치가 시작되고 마을 이장이 두 사람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던 순간이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씨를 향해 부드럽게 그러나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오 서방님, 저를 진심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이라 함부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재산은 오 서방님 이름으로 돌려놓고 저는 조용히 살림만 할 생각이에요. 괜찮으시죠? 오 씨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소희가 시킨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민서는 쐐기를 박았다. 물론 모든 재산의 관리와 사용은 저희 시누이신 박소희 아가씨께 일임할 생각입니다. 오 서방님도 그 편이 마음 편하시죠? 바로 그때 마을 회관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흙먼지 투성이가 된 유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아이는 헛간의 작은 창문을 깨고 탈출한 것이었다. 유나는 곧장 민서에게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기며 울부짖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엄마 돈 뺏고 쫓아낼 거래. 내가 다 들었어. 엄마랑 결혼만 하고 나면 엄마를 쫓아낼 거라고 했어.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의 눈물 어린 증언과 민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드러난 오 씨의 어설픈 대답이 합쳐져 소희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났다. 오 씨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소희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모두의 앞에서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악녀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평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민서는 떨고 있는 유나를 굳세게 끌어안았다. 그녀가 구해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반대로 그녀를 구해낸 것이다. 그들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단단해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딸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박소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기 심은 뱀처럼 또아리를 튼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한 유일한 사람 유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김씨 아줌마를 찾아갔다. 두 악인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차민서,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어. 소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 말이 그 빌어먹을 과부년만 없었으면 내 손에 쌀 한 가마니가 들어오는 거였는데.
김씨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공유된 증오는 곧 위험한 공모로 이어졌다. 차민서만 없어지면 그 모든 건 다시 우리 차지가 될 수 있어. 산산판돈, 그 애새끼가 가진 신비한 돌멩이까지 전부.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소희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들은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민서의 새 집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서의 작은 집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민서가 구해온 약 덕분에 오랜만에 고통 없는 잠을 자고 있었고, 유나는 민서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민서는 잠든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이 작은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한 악마의 손길이 어둠 속에서 뻗어오고 있었다. 소희와 김씨 아줌마는 살금살금 민서의 집으로 다가와 집 주변에 몰래 숨겨온 석유를 뿌렸다. 그리고 소희는 망설임 없이 불붙은 성냥을 마른 나뭇더미 위로 던졌다. 불길은 건조한 나무를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거세졌다. 붉은 화마가 밤의 어둠을 찢으며 포효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에 민서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 밖에서 춤추는 끔찍한 불길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유나야 일어나. 민서는 잠든 아이를 흔들어 깨워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다. 그리고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유나가 울부짖었다. 민서는 아이를 마당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집은 이미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시어머니,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아직 저 불길 안에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불길을 보고 몰려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는 집을 바라보며 비명을 지를 뿐이었다. 민서야 들어가면 안 된다 죽어.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민서는 다시 한번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지옥과도 같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집안은 유독 가스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져 겁에 질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민서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던 순간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대들보는 그녀의 다리를 덮쳤고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렸다. 민서야, 나는 괜찮으니 너라도 어서 피하거라. 시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나가야 해요. 민서는 필사적으로 대들보를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바로 그때 마을로 향하는 흙길 위, 최진우가 탄 SUV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의 1차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 그의 눈에 멀리 황토마을 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팀장님, 저것 좀 보십시오. 불입니다. 진우의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운전대를 돌렸다. 황토마을 쪽이다. 최대한 빨리 가보자. 진우의 팀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이글거리는 불길과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즉시 판단했다. 양동이로 퍼붓는 물론은 어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트럭에서 실험용 소화 장비 꺼내 팀원들은 트럭에서 고압 호스가 연결된 낯선 기계를 꺼냈다. 진우가 직접 노즐을 잡고 불타는 집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노즐에서 하얀 거품이 짙은 안개처럼 뿜어져 나와 불길을 덮쳤다. 그것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첨단 실험용 강화액 소화기였다. 거품이 닿는 곳마다 거짓말처럼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마법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불길이 잡히자마자 진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아직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집에 자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의 몸으로 시어머니를 감싸고 쓰러져 있는 민서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대들보를 치우고 그녀를 안아들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민서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댕으로 얼굴이 더러워진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진우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진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 산삼을 사고 팔던 비즈니스 관계와 신비한 돌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을 통해 더욱 강력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녀의 집터 위에서 새로운 감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소희와 김씨 아줌마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계획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패했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황토마을에는 잿더미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서의 집터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간밤에 끔찍했던 악몽을 상기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멀리서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옷가지를 들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민서와 그녀의 가족이 임시로 머무는 마을 회관으로 찾아왔다. 민서야, 우리가 다 잘못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마을 이장은 모든 주민들을 대표하여 민서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어.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허탈함만이 가득했다. 최진우와 그의 연구팀은 밤새 화재 현장을 조사했다. 그들은 타다 남은 집터에서 선명한 석유 흔적을 발견했고 이것이 방화라는 사실을 마을 이장에게 알렸다. 이장은 분노하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벌하겠다고 맹세했다.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진우는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아무런 흠집 없이 온전한 검은 돌을 발견했다. 간밤의 끔찍한 소동에 겁에 질려 울기만 하던 유나는 그 돌이 자신의 손으로 돌아오자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진우는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SUV에서 휴대용 분광 분석기와 각종 정밀 측정 장비를 가져와 돌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는 놀라웠다. 돌은 지구상에서는 발견된 적 없는 미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주 미세하지만 독특한 저주파 전자기장을 방출하고 있었다. 진우는 가설을 세웠다. 이 전자기장이 대기 중의 수증기 분자를 자극하여 국지적인 응결 현상을 일으키고 특정 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이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관찰했다. 아이가 돌을 쥐고 평온한 상태일 때 돌의 에너지 파장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겁에 질리거나 불안해하자 파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돌의 주인이 아니었다. 아이 자체가 이 미지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였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과학적 발견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마을 사람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과학자답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최대한 쉬운 말로 그녀에게 설명했다.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차민서 씨. 아마도 우주에서 온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운석일 겁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에너지와 특별한 교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본론을 꺼냈다. 서울로 가시죠, 저와 함께. 민서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조건을 제시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저희 국립과학연구원의 이름으로
차민서 씨와 가족분들께 서울에 거주할 집과 생활비, 그리고 시어머님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유나의 교육 또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가 저희 연구소의 비공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어떠한 해가 되거나 고통을 주는 방식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저 아이와 돌의 상호작용을 안전한 환경에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입니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는 걸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민서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평생을 살아온 이 척박한 땅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다. 어딘가에 숨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을 소희와 김씨 아줌마를 생각했다. 그리고 모닥불 옆에서 신비한 돌을 껴안고 평화롭게 잠든 유나를 보았다. 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미신과 증오가 가득한 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과학자의 얼굴 뒤에 숨겨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냐? 은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유나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민서는 결심을 굳혔다. 가겠습니다. 며칠 후 황토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민서와 유나, 그리고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는 진우가 준비한 검은색 SUV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먼지 나는 시골길과 정든 황토마을의 풍경이 멀어져 갔다. 민서는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화려하지만 낯선 도시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신비한 아이와 천재적이고 미스터리한 과학자와 뒤얽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은 거대하고 화려하며 외로운 도시였다. 황토마을의 흙먼지 대신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고 밤하늘의 별 대신 마천루의 인공적인 빛이 어둠을 밝혔다. 최진우가 마련해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민서가 평생 꿈꿔본 적 없는 호사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와 유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의 불시착한 이방인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시어머니는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굳어있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다. 유나는 난생 처음 유치원에 갔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며 잃어버렸던 아이의 웃음을 되찾았다. 민서는 국립과학연구원의 자료관리실에 행정직으로 취직했다. 그것은 그녀의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하루하루 감사했다. 최진우는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그들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과학자만은 아니었다. 그는 유나에게는 다정한 삼촌이었고 민서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였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을 치다가도 민서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연구실에서 그는 유나의 특별한 능력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는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놀이와 교감을 통해 유나와 검은 돌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유나가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돌의 에너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아이의 행복을 연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민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야근하는 민서를 위해 저녁 식사를 사들고
연구소 자료실로 찾아왔다. 텅 빈 자료실 높은 서가 사이로 쏟아지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들은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으며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은 온통 풀어야 할 문제와 공식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변수는 나에게 너무 어렵고 비과학적인 미지수였죠. 그래서 늘 혼자였습니다. 박사님은 외로웠군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외롭다는 감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죠. 당신과 유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민서의 심장이 작게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픈 마을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유나를 만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순간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연구원과 연구 대상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진우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을 때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하지만 그들이 서울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는 동안 황토마을에서 쫓겨난 어둠의 그림자 역시 서울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증오를 키우고 있었다.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의 삶은 비참했다. 그들은 서울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 좁고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서를 향한 원망과 질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소희는 길거리 가판대에서 파는 싸구려 주간지를 통해 기적의 소녀와 운석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황토마을, 차민서, 그리고 유나의 이야기였다. 기사에는 그들이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었다. 소희는 미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차민서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서 내 모든 걸 되찾고 말 거야. 그녀는 악귀처럼 민서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가 다니는 유치원을 알아냈다. 며칠 후 소희는 유치원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유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아이를 마중 나온 민서가 환한 미소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들 옆에는 값비싼 외제차에 기댄 채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최진우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 그 광경은 소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 사리가 이글거렸다. 저 행복을 내가 반드시 부숴버릴 것이다. 그날 저녁 민서의 아파트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서와 유나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시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최진우도 그들과 함께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아파트 건너편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비를 맞은 채 헬쑥한 얼굴과 광기 어린 눈으로. 박소희였다. 그녀는 민서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노려보며 복수를 맹세하고 있었다. 황토마을에서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이제 서울의 심장부에서 그들을 덮치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최진우의 세상은 논리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차민서와 유나 두 사람은 그의 세상에 들어와 모든 공식을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었다. 특히 유나 아이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아이의 특수한 능력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련하고 희미한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기시감, 지시간. 늦은 밤 그는 자신의 개인 연구실에서 유나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마음속의 불편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연구소의 비공개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유나의 유전자 프로필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모니터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일치 항목 발견.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강유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강민준 박사. 상태 5년 전 KS 바이오닉스 연구소 폭발 사고로 사망 추정.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민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 5년 전 대한민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비운의 천재. 진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밤을 새워가며 논쟁을 벌이던 젊은 날의 두 천재. 그리고 민준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환하게 웃는 아내와 갓난아기 유나의 사진. 진우야, 이 아이가 내 우주야. 민준은 딸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말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했다. KS 바이오닉스 폭발 사고. 당시에는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고 직후 그들의 가장 큰 경쟁사였던 태림 산업이 민준이 연구하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을 발표하며 시장을 독점했다. 그리고 유나가 발견된 황토마을의 그 산은 강민준이 비밀리에 개인 연구시설을 지으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이가 발견한 그 운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잃어버린 연구의 흔적일지도 몰랐다. 아이는 이제 단순한 기적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 범죄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표적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어느 외딴 산속에 허름한 오두막.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은 한 남자가 낡은 노트북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5년 전 그는 태림 산업이 꾸민 폭발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딸을 잃었고 자신 역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 복수를 위한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황토마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작은 인터넷 기사를 클릭했다. 그리고 기사 속 사진에서 검은 돌을 껴안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유나야. 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물이 흉터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딸, 그의 우주가 살아있었다. 그가 숨어 살던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딸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아이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가방을 챙겼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는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다시 서울. 진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민서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제 막 평온을 찾기 시작한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망설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태림 산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유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그는 즉시 민서의 아파트와 유나의 유치원 주변의 경호를 몇 배로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운명의 톱니바퀴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진우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태림 산업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밤, 기차 안 강민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딸을 되찾겠다는 아버지의 맹렬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이야기의 실들이
이제 하나의 지점을 향해 피할 수 없는 폭발적인 충돌을 예고하며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에게 남은 것은 아기뿐이었다. 서울의 비참한 단칸방에서 그들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불행의 근원인 차민서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바로 유나였다. 다음 날 오후 유치원이 끝날 시간,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엄마를 부르는 소리로 가득한 교문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소희가 유나에게 접근했다. 유나야, 엄마 친구야. 엄마가 아파서 대신 데리러 오셨어. 같이 가자. 유나는 잠시 경계했지만 엄마 친구라는 말에 의심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시 한눈을 팔았던 유치원 교사가 뒤늦게 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아이를 태우고 사라진 뒤였다. 차민서는 연구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기계로 변조된 소름 끼치는 박소희의 목소리였다. 차민서, 내 딸은 내가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억 원과 그 운석을 가지고 와. 경찰에 알리는 순간 내 딸의 목숨은 없어. 민서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진우가 들어왔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을 보고 그는 즉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진우의 개인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의 위성지도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5년의 세월과 고통이 얼굴에 깊게 새겨진 한 남자 강민준이 서 있었다. 딸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은 그를 어둠 속에서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다. 한때는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천재 과학자는 이제 아이를 구출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긴장된 동맹을 맺었다. 박소희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궁지에 몰리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민준이 핏발선 눈으로 말했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고립된 장소를 선호하겠죠. 버려진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 위성 열감지 스캐너를 돌리고 서울 외곽의 모든 통신 기록을 추적해. 진우가 팀원들에게 냉철하게 지시했다. 유나의 외투에 넣어둔 초소형 GPS 추적기의 마지막 신호는 인천항 근처입니다.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민주는 범죄자의 심리를 지노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했다. 마침내 그들은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화학약품 창고를 용의 장소로 특정했다. 진우의 최정계 보안팀이 소리 없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 유나는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었다. 소희와 김씨 아줌마는 돈 가방을 앞에 두고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민서가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한 손에는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검은 돌이 들려 있었다. 유나를 돌려줘요. 돈부터 확인해야지. 소희가 가방을 향해 다가가던 순간 그녀는 이 거래가 끝나면 자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들이닥칠 터였다. 궁지에 몰린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유나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었다. 움직이면 이 아이부터 죽일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바로 그때 창고의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열리며 최진우와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뒤로는 중무장한 보안팀이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소희야, 그만하거라. 민준이 딸을 인질로 잡은 여자를 향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건 돈이잖나. 아이는 죄가 없어. 그는 심리학을 이용해 소희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다. 소희가 민준과 대치하는 바로 그 순간 진우는 소리 없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창고 2층 어둠 속에서 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날아왔다.
진우의 팀 소속 저격수가 쏜 비살상용 마취총이었다. 마취침은 정확하게 소희가 칼을 쥔 손목에 명중했다. 쨍그랑 소희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섬광탄이 터지며 보안팀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나는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소희와 김씨 아줌마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창고 입구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에게 방화납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태림산업의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민준 박사의 증언과 JW그룹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5년 전 KS바이오닉스 연구소 폭발 사고의 주범 및 연구기술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거대한 기업 범죄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창고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유나는 울면서 두 남자의 품으로 달려갔다. 한 명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강민준, 다른 한 명은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차민서. 아이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최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고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그는 자신과 민서 사이에 새로운 거리감을 만들어버렸는지도 몰랐다. 모든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라는 마지막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를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황토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정부의 지원으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저택정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조금은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시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5년 만에 되찾은 아빠 강민준의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차민서와 최진우가 나란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민준이 민서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민서 씨,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박사님. 유나는 제게도 딸인걸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려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유나를 위해서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서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유나. 우리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의 제안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다. 민서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존경하는 한 남자 강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른 한 남자를 향해 뛰고 있었다. 불타는 집 속에서 자신을 구해내던 그의 강인한 팔을 서툰 위로를 건네던 그의 따뜻한 눈빛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조용한 사랑을. 박사님은 제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리고 유나의 훌륭한 아버님이시죠. 민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테라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최진우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진심을 고백했다. 차민서 씨,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민서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두 명의 비범한 남자 사이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선택했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눈부시게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네, 진우 씨, 기꺼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준의 얼굴에 씁쓸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딸의 엄마를 보며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했다. 그는 진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우리 유나 잘 부탁하네. 두 남자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1년 후 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눈부신 햇살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차민서와 최진우는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유나가 아빠 강민준과 함께 즐겁게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이제는 건강하게 지팡이 없이도 걷는 시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가득 채운 사랑의 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진우가 잠든 아기의 뺨을 쓰다듬으며 민서의 어깨에 기댔다. 후회하지 않소. 민서는 남편을 뛰노는 유나와 민준을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시어머니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요, 단 하나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굳게 깍지 낀 손. 지독한 가뭄과 화마를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만의 풍요로운 땅에 뿌리 내린 사랑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이 펼쳐져 있었다.